네, 안녕하십니까. 로라이더입니다. 이번 강의는 6강 대기 환경입니다. 앞서 우리는 생육 환경 요인으로서 토양 환경, 수분 환경, 온도와 광 환경을 보았습니다. 대기 환경까지 하면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기 환경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기 환경에서는 대기와 작물의 생리, 그리고 대기 환경 중 중요 요인인 이산화탄소, 질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순환,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광합성과의 관계, 그리고 탄산 시비, CO2 농도에 대한 요인, 질소에서는 대기 질소를 알아보고요. 대기의 질소가 엄청 많은 함량이 있지만 실제로 약 79% 정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식물이 대기 중 질소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이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어떤 질소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질소의 고정이라고 합니다. 질소의 고정은 대기에 의해서 고정되는 방법이 있고 생물에 의해서 고정되는 방법이 있고 인위적으로 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고정이 되는지, 그리고 질소 하면 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모니아 화 작용, 그다음 질산화 작용, 그리고 탈질 작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과 풍해에 대해서 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와 작물의 생리입니다. 대기라는 것은 천체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층을 대기라고 하고요. 이 대기 안에서 이제 주요 가스는 질소가 79%, 산소가 21%. 자, 이걸로만 해도 거의 100%죠. 자,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약 0.03%. 그 이외에 뭐 수증기라든지 먼지라든지 여타 다른 물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가 그러면 작물 생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의 공급이겠죠. 그리고 호흡에 있어서 산소의 공급이고요. 그리고 대기 질소를 이제 식물이 직접 이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대기의 질소 고정이라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작물의 중요한 주요 영양분으로서 질소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물 뿌리의 생육과 양분 흡수에 이제 토양산소가 또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기 오염 요인이 있고, 그 다음 대기에 이제 바람이라는, 우리가 주로 바람의 세기를 미터 퍼 세크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바람의 세기에 따른 작물의 어떤 연풍 효과로 이득 효과라든지 아니면 그 강풍으로 인한 작물의 해에 대해서 이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기의 주성분은 질소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주성분으로 써 있고요. 기타로서 이제 수증기, 먼지, 미생물, 오염물질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의 주요 성분에서 이제 중요 성분인 이산화탄소와 질소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선 이산화탄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순환입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포도당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성된 포도당은 동물에 의해서 먹히거나 아니면 고사를 해서 그 땅에 묻히거나 해서 다시 탄화가 돼서 석유나 석탄이 되고요. 그러면 석유나 석탄은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이라는 것은 C를 중심으로 한 화합물인데요. 이 탄소화합물이 인류에 의해서 다시 산화 과정을 거쳐서 이산화탄소로 배출이 되게 되고, 그리고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배출물로서 또 CO2를 대기로 뿜어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으로서 이산화탄소가 전체적으로는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산화탄소와 광합성 간의 관계입니다. 앞서서 이제 온도와 광환경 강의에서는 광합성과 온도와의 관계, 그리고 광합성과 광환경, 즉 빛의 세기와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이번 대기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와 광합성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일단 빛의 세기에 따라서 강한 빛이냐, 중간 빛이냐, 약한 빛이냐, 빛의 세기에 따라서 그래프를 각각 그려놨는데요. 이제 우선 CO2 포화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CO2 포화점이라는 것도 앞서 말했던 광포화점과 마찬가지로, 광포화점의 광포화점이라는 것은 빛의 세기가 세지더라도 더 이상 광합성의 양이나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점을 광포화점이라고 했습니다. CO2 포화점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CO2가 증가를 하더라도 일정 수준에 왔을 때는 더 이상 광합성의 속도가 증가가 되지 않는 점을 CO2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포화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약 0.15% 정도의 농도일 때 그 이산화탄소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선 강의건 앞선 슬라이드에서 대기 중에 일반적인 상태에서 CO2의 농도는 약 0.03%였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대기 상태보다 더 많이 공급을 해주면 광합성 속도가 올라가는데 그 한계점이 약 0.15%랍니다. 그리고 CO2 보상점이라는 것은 탄산가스 농도가 낮은 경우에 호흡에 의해서, 이제 탄산가스 농도가 낮다는 것은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호흡량이 더 많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호흡에 의해서 배출되는 호흡에 의해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과 광합성에 의해서 생산되는 에너지, 즉 유기물의 생산량이 같아지는 지점을 또 CO2의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약 0.003에서 0.01% 정도일 때가 그런 보상점을 이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기 일반의 농도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0.03%인데 그 0.03%의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으로 인해서 막 사용을 해서 소모가 돼서 0.01%보다 작아지는 시점이 되면 CO2 보상점이 되어버립니다. 자, 요거는 숙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대기의 CO2 농도는 0.03%다. 자, 이산화탄소와 호흡 간의 관계입니다. 앞서서는 이산화탄소와 광합성 간의 관계를 봤고요. 이산화탄소와 호흡 간의 관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종자발화 시에도 CO2 농도가 5% 이상일 때는 호흡이 억제가 되어 버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0.03%였던 대기 환경에서 인위적으로 CO2 농도를 5% 이상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호흡이 억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CA 저장이라고 해서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CO2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호흡 억제를 유도를 하는데요. 과실이나 채소를 저장할 때 과실이나 채소의 호흡을 억제를 시키면 저장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저장 방식을 CA 저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탄산 10인데요. 10인데 탄산을 11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시설 재배나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재배를 할 때는 오픈된 공간에서의 재배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힘들겠지만 시설 재배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재배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 10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시설 내 탄산가스 환경은 야간에는 약 0.04%가 됩니다. 0.03이 일반적인 대기 환경인데 그보다 약간 높은, 그 이유는 야간에는 식물이 호흡만을 합니다. 광합성을 전혀 하지 않고 호흡만을 하기 때문에 호흡의 부산물인 CO2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출 후 2시간이 지나면 약 0.02%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0.04%까지 올라가 있던 CO2의 양이 이제 식물이 일출이 되게 되는 오전에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데요. 자, 광합성으로 CO2를 엄청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2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게 대기 환경보다 더 작은 0.02% 이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탄산 12는 언제쯤 주면 좋을까요? 즉 광합성이 가장 활발한 일출 30분부터 이제 환기할 때까지인데, 이제 보통 보면 오전에 대부분의 광합성을 다 해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는 이제 광합성의 능력 저하로 주로 오전에만 시비를 합니다. 자, 시비의 농도는 0.15%에서 0.3%까지 시비를 하는데요. 자, 요것도 앞서 보셨죠? CO2의 포화점이 0.15%입니다. 그래서 CO2의 포화점이 0.15%에서 그보다 조금 더 많게, 왜냐면 그 시설 환경에 따라서 어떤 그 로스 분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시비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각 시설에 책임하시는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탄산 12 공급원으로서는 액화탄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프로판가스를 쓰는 데도 있는데, 프로판가스는 어떤 가스에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CO2 농도에 관련되는 요인입니다. CO2 농도와는 이제 계절과도 관계가 있고 지면과의 거리, 바람, 미성 유기물과의 관계가 있는데, 여름에는 농도가 낮고요, 겨울에는 농도가 높고, 이제 여름에는 모든 작물들의 광합성이 아주 활발할 때입니다. 그래서 CO2 농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겨울에는 반면 광합성 양은 떨어지는데 호흡은 많겠죠. 그래서 CO2 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지면과의 거리에 따라서 지표로부터 멀어질수록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근권부에서는 뿌리가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기 때문에 부산물로서 CO2가 많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잎이 무성한 지상부에서는 광합성을 하겠죠. 잎에서. 즉 CO2를 소모를 하고 산소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지면과의 거리에 따라서 지면에는 CO2가 농도가 높고 이제 잎 근권부 이제 잎 주간부에는 CO2 농도가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람으로써 CO2가 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2 농도 불균형을 완화를 해주는 게 바람의 역할이고요. 미승 유기물도 유기물이 분해 시 미생물들이 또 마찬가지로 미생물도 호흡을 합니다. 미생물 호흡으로 CO2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산화탄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질소 얘기를 해보겠는데 대기 중에는 질소가 79%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기 중의 질소는 N2라고 해서 가스 상태의 질소입니다. 이 기공으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같이 흡수가 되지만 그 흡수된 질소는 식물체가 직접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소 고정이라는 과정이 필요를 하고요. 이제 질소 고정의 과정이 이제 암모니아로 되느냐 질산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암모니아 형태로 되는 것이 NH3가 돼서 질소와 수소가 결합을 해서 고정이 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질산으로 되는 것은 NO3라고 해서 질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질소 고정이라는 것은 대기 중 가스 상태의 N2를 식물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 형태가 바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암모니아태, 질산태, 질소라고 합니다. 그럼 질소 고정 방법은 대기 중에서 질소가 고정이 되는 방법이 있고 산업적으로 인위적으로 질소를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바로 질소 비료겠죠. 요소나 질소 비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생물학적 질소 고정은 미생물에 의한 고정입니다. 자, 그럼 우선 대기 중의 질소 고정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 중에서 질소는 번개 에너지로 인해서 대기 중의 질소 분자가 질소 원자로 쪼개집니다. 분리된 질소 원자는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질산염인 N2O 상태로 합성이 됩니다. 자, 대기 중에 N2O로 합성된 아질산염은 빗물에 녹아서 질산염이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질산염이 빗물과 함께 토양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게 대기 중의 질소 고정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산업적 질소 고정인데요. 대기 중의 질소와 수소를 인위적인 어떤 공장이겠죠. 비료 공장이겠죠.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암모니아를 생성을 하는 과정을 산업적 질소 고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산업적 질소 고정 과정 환경으로는 고압 조건에 고온 조건에서 촉매제인 나프타를 활용을 해서 암모니아를 생산을 해냅니다. 이게 산업적 질소 고정이고요. 그 다음 생물적 질소 고정입니다. 생물적 질소 고정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제 질소가 고정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 박테리아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자면 단생균,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박테리아와 공생균이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떤 작물에 기생을 하면서 이렇게 기거하는 박테리아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생물적 질소 고정의 30%는 단생균에 의해서 질소가 고정이 되고요. 70%는 공생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됩니다. 이 공생균이 살아가는, 이제 기생을 하는 작물이 주로 독과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콩가류의 뿌리에 보면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뿌리에 이렇게 보면 혹처럼 이렇게 박테리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혹 박테리아에 의해서 대기 중 질소가 암모니아로 고정이 됩니다. 이제 즉 공생관계라는 것은 박테리아는 식물에게 질소를 공급을 하고요. 식물은 박테리아에게 그 식물 본인이 광합성으로 만들어 놓은 유기물과 그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를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질소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앞선 강의에서 논토양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암모니아화 작용이라는 것은 유기물에서 단백질과 아미노상이 토양 미생물의 분해를 받아서 암모니아태 질소를 만들어내고요. 이 만들어진 NH4 일가 플러스가 산화층에서 산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NO3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과정을 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원층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탈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환원층에 유기된 NO3가 결국엔 환원의 과정을 거쳐서 산소를 잃어버리고 N2로 돼서 대기로 휘산되는 과정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논토양에서 강의를 한번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과정이 이제 유기물이 암모니아로 변하는 암모니아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NO3 일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질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토양의 환원층에서 생기는 탈질 작용입니다. 탈질 작용은 논토양의 산화층에서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화 과정을 거쳐서 질산태 질소가 됐고, 그 질산태 질소가 그 아래층인 환원층으로 넘어가서 일산화 질소나 질산가스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휘산되는 증상을 탈질작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탈질작용은 토양계로부터 질소 손실을 유발을 하는데요. 그 총량이 총 질소 12량의 많게는 50%까지도 손실이 됩니다. 탈질작용이 촉진되는 조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원 조건입니다. 토양 수분이 많은 상태, 즉 담수 상태인 논토양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양 산소가 극히 적게 되는 조건인 경우에 탈질작용이 촉진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람과 풍입니다. 바람은 공기층의 온도가 서로 다름에 따라서 생기는 공기의 이동을 바람이라고 하고요. 단위로는 미터 퍼 세컨드를 쓰고요. 주로 이제 12계급으로 나누는 분류를 영국의 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풍력 계급표가 있습니다. 그 풍력 계급표에 따라서 풍력을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면 이제 풍속에 따라서 구분을 12단계죠. 12단계로 나눠 놨는데 한 번씩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손해평가사 2차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을 이제 치니까 유독 눈에 띄는
게 바로 센 바람입니다. 손해평가 가에서 태풍 강풍을 정의를 하는데, 강풍의 기준이 최대 순간 풍속 14m/s의 바람을 강풍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가까운 세계의 기상 관측소 측정 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 비포트의 7번째 단계인 센 바람을 기준으로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연풍 효과입니다. 연풍이라는 것은 풍속이 1에서 2m/s 정도의 약한 바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도 연풍은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증산작용을 조장을 합니다. 자,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요.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잎으로 물과 산소를 기공을 통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더운 날 부채질을 하잖아요. 부채질을 하게 되면 그게 부채질 정도의 바람이 연풍인데, 그 부채질을 하게 되면 땀이 아주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잎에다가 약간의 부드러운 바람을 쳐줬을 때는 물이 증산돼 나가는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되고, 그러면 물이 빨리 증산이 돼 버리면 그만큼 물 공급을, 팽압을 통해서 물 공급이 더 빨리 될 것이고, 그러면 광합성량이 증대가 됩니다. 광합성량이 증대가 된다는 것은 포도당을 더 많이 생산을 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포도당 생산에 의한 또 양분들도 흡수 증대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무든 어떤 식물이든 이렇게 잎에서 광합성을 할 텐데, 태양이 비치게 되면 위에 잎이 밑에 잎에 그늘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연풍으로서 살랑살랑 흔들어 주게 되면 이런 그늘들이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그늘이 없어지면서 일조를 더 받게 쉽게 됩니다. 즉, 그것도 마찬가지로 광합성량이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상부와 근권부호의 CO2 농도가 다른데, 이제 이게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게 돼서 농도가 균일화가 됩니다. 그리고 꽃이 있으면 꽃이 이제 수술과 암술이 함께 같이 있는 꽃인 경우에 바람만 불어줘 버려도 어떤 충이나 다른 어떤 인위적 조건이 없이도 그 수분이 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온을 떨어뜨리게 되고 어떤 수확물의 건조가 촉진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풍해인데요. 기계적 장애로는 10m/s 이상의 강풍에서 기계적으로 나무가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쓰러진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작물 손상을 입히게 되고, 그리고 낙과나 도복, 부패 등을 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8, 9월의 태풍 같은 경우에 이제 벼는 이제 출수기 때가 풍해를 만나면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벼는 출수를 하자마자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아주 짧은 시간에 꽃을 피우게 되고, 근데 그때 풍해를 만나버리면 이제 이삭이 알곡이 여물어야 되는데 알곡의 수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애를 많이 받게 돼서 이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생리적 장애로는 이제 강한 바람은 이제 작물체를 손상시키게 되고, 그 손상이 되면 그 작물체의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가 많게 됩니다. 그 에너지 소모가 많게 된다는 것은 호흡량이 많은 거고요.
호흡량이 많게 돼서 체내 양분이 소모가 증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식물이 너무 강한 강풍 조건에서는 기공을 폐쇄를 해버립니다. 기공이 폐쇄가 되면 CO2가 흡수가 감소가 되고 광합성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찬바람 같은 경우는 작물의 발화나 생장이나 개화나 성숙에 저해를 주게 됩니다. 풍의 대책으로는 이제 그 방풍림이나 방풍망 설치, 그리고 풍식이라는 것은 바람으로 토양에 침식이 되는 건데요. 풍식을 막으려면 이제 피복작물이나 뭐 토지 개량, 바람의 방향에 유리한 작휴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배적 조치로는 내풍성이나 내풍성 작물을 심거나 아니면 풍해를 피해갈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주 및 결속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 보험료 할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방풍림이나 방풍망을 이제 일부만 설치를 하느냐 전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품목별로 조금씩 할인율은 다 다르긴 한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방풍림 일부는 5% 정도고요. 방풍망 일부는 한 3% 정도 주는 것 같고, 전부는 10%까지 주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같은 경우도 이제 지주 시설에 따라서 이제 할인을 주는데, 일반 지주인 경우는 10% 할인을 해주고요. Y형 지주라고 있답니다. Y형 지주는 15%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즉 이런 풍해 대책으로서 보험에서 조금 더 보험료에서 할인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복인데요. 도복이라는 것은 넘어질 도자에 엎드릴 복자 해서 작물이 비나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도복은 주로 이제 그 화분과 작물, 벽과 작물에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이제 출수 개하기, 성숙기, 등숙기, 이제 알곡이 여물기 시작할 때 머리 부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기존에 이렇게 알곡이 없을 때는 잘 쓰러지지 않던 것들이 출수 개화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어떤 바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원인으로 도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도복의 피해로서는 이제 쓰러지면 이삭 발달이 불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쓰러짐으로 인해서 이 토양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알곡을 부패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이제 알곡이 어느 정도 여물었는데 쓰러져 있고 수분 환경이 적당해져 버리면 여기서 발화가 돼 버립니다. 이제 수발화라는 게 그 숫자가 이삭 숫자인데요. 이삭이 발화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발화를 안 해서 알곡으로 팔아야 되는데 발화를 해버리면 알곡으로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쓰러져 있는 것은 우리가 뭐 기계 수확을 대부분 할 텐데요. 쓰러져 있으면 기계 수확하기가 상당히 난해해지게 됩니다. 인력으로 수확을 한다거나 그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수확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로써 이제 환경 부분, 재배 환경에 대한 부분 강의는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작물의 상적 발육부터 해서 이제 환경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